안녕하십니까. 2950 배치쇼 좌충우돌 쌍절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상욱 돌아온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우와! 오랜만에 완전 이렇게 관중들이 많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택격리했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 사내에서 누군가 이 스튜디오가 비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면서 여기다 칸막일 같은 거 하나 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건의를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지하게 고려했었는데 이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감염 우려를 무릅쓰고 가는 걸로. 지난주에는 그래서 면역력 강합니다. 자택 격리하시면서 뭐 구상을 좀 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구상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의 뉴스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6,000명을 넘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하루에 700명, 500명 이렇게 400명 이렇게 줄고는 있는데 아직 뭐 이게 유의미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 지나고 주 초까지는 좀 봐야 이 아주 무지막지한 확진세는 좀 꺾인 건지 어쩐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스트레이트는 8시 뉴스의 톱이 이제 마스크, 이른바 마스크 오브제입니다. 마스크 오브제로 해서 약국에서 1인당 2장씩만 팔고 오브제니까 월화수목금을 자기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 네, 저는 금요일에 남자더라고요. 저는 목요일에 남자고 1, 2, 3, 4, 5. 완전 쿠바네 쿠바. 그러니까 무슨 배급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정부 내부에서도 진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어제 발표를 하려다가 오늘도 아침에 국무회의까지 중단하면서 갑론을박 끝에 오후에 결국 여러 차례 연기하고 나온 아니거든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마스크 이 문제를 수급 문제, 네. 수량 문제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음. 왜냐 우리나라 생산할 수 있는 하루 총량이 1,000만 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안 된대요.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연료가 안 들어와가지고 MB 필터.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MB 필터는. 예.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5,200만 중에 70% 정도가 하루에 마스크를 낀다고 하면 3,500만 장이 필요해요. 하루에.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수량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장이죠. 이해찬 대표 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3일씩 저는 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을 막았어야 됐다, 뭐 의료 사회주의자다 이런 거는 과하다고 보고요. 근데 네. 정부한테 마스크 부분은 위기 관리 메시지 전략에 좀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요. 봐야죠. 예. 이 초반에 이랬습니다. 이 메르스가 아니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져 나올 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마스크를 뭐 중국에 뭐 팔았니, 뭐 수출이 되니, 뭐 이런 이야기 매점 매석 이야기 나온 게 한 달 전이에요. 네. 그때는 공급은 충분한데 네. 이 유통이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다가, 근데 지금 장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유통을 아무리 바로 잡아봤자 3일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과학자나 의료진 중에서는 초반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말 한 사람도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못했었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확진자가 작을 때는 마스크 잘 쓰라고 하다가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마스크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 관리의 실패인 면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엊그저께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할 때 네. 대통령하고 장관들 다 마스크 쓰고 회의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들어올 때 다 검사 받았을 거고 발열 검사하고 하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국민들이 보기에 야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도 다 회의할 쓰는데. 때 마스크 쓰는데 우리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스크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가수요도 생기고. 그게 감성적 공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포의 가수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생기는 것도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어쨌든 싸게 팔고 내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없을 수 있다, 이런 조급함 뭐 이런 거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여기 않을까요? SBS 건너편이 마스크의 성지지 않습니까? 예, 행복한 세상 백화점. 예. 저희 장모님도 여기 이제 막 줄 서가지고 이제 사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를 좀 많이 높이는 건데, 아까도 제가 인터넷 사진 한번 봤는데요. 예. 그 용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용인 시장이 중국인 유학생한테 포장을 해서 한국말 중국말로 해가지고 네. 자 마스크 잘 쓰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박스로 소포로 배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오늘? 네, 좀 이따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아침에 4-5시간 지금 줄 서가지고 국민들은 사고 못 사고 이러는데 용인시장이 이게 누구시죠? 맞냐고요 이게. 근데 이게 그곳은 처음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 많아지기 전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방어한다는 의미에서 뭐 그런 그렇죠. 계획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시점이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마스크라는 게 사실은 그 감염원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밖으로 내뿜지 않기 위해서 더 필요한 장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저쪽에서 막는 효과보다는 내가 내뿜지 않는 효과가 훨씬 더 큰 장비인데 확진자가 아니고 증세도 없는 분들이 전부 다 이 마스크 가수에 가담을 하면서 저부터도 약간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 날 약국을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번 주에 2개를 안 사면 다음 주에 4개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가야 되나 이런 거 오히려 굉장히 좀 이 분배 방식 자체가 약간 좀 위험하지 근데 않나. 하여튼 저는 솔직히 예. 정부가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어쨌든 골치 어떤 많이 방법이 아프겠죠?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잘 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선택할 수 있는 수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사람들 줄 서다가 병 걸릴 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은 줄 못 서죠. 그렇죠. 또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줄 서다가 하니까 그럴 바에야 진짜 공평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다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뭐 이거 말고는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우리나라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정말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은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통장을 예. 통해서 배급을 해주고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 11조 7천억 왜 해요? 이런 거 어려운 분들 근데 도와주려고 이건 하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니까. 살 수 문제가 있잖아. 예. 살 수 그걸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가지고 요즘 뭐 나눠주라고. SNS에서도 운동이 벌어진다는데 마스크 안 사기 운동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만 해도 마스크 한 2장? 하도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사람들이 그게 눈총 주니까 문제예요. 그때 살짝 썼다가 빼고 그거 많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여간 저는 이 마스크 문제는 예. 이 정권의 그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모습이다.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마스크 문제는 그 정도 네. 분노 표했으니까 넘어가고 해외여행 이제 장석철 소장님이 주로 가시는 해외여행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비자 없이 여권만 들고 가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였는데 지금 나라와 지역을 합쳐가지고 96개가 우리나라 사람의 아예 입국을 아예 막은 게 37개 나라. 나머지는 이제 2주간 격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또 일본이 지금 오늘 저녁 강요 회의에서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인이겠죠. 한국인이 오면 2주간 격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참 이게 좀 웃기잖아요. 예? 나라가 엉망진창이라 좀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교부가 왜 있고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행정체계가 왜 있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 항의 장관, 유감 장관이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왜 그랬냐 풀어라. 풀린다고 그렇게 전화한다고 풀리겠습니까? 자국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로부터 96개국인데 그런 나라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입국금지 당하는 그런 국민이 됐어요. 서글픕니다. 어쨌든 뭐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요? 검사를 안 해요. 그 뭐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크루즈선 검사하는데 막 한 일주일씩 걸리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뭐 10,000명씩 검사해 버리는데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에 당장 급한 일이 없으면 저 같아도 그냥 자진해서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막는 가장 큰 방법은 조기 확진, 조기 격리예요. 근데 일본은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걸렸는지 누가 멀쩡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진해서. 미국도 검사 거의 안 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혼자 자기가 검사를 받으려면 400만 원인가를 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비싸요. 엄청나서 미국도 검사를 안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대응을 약간 좀 경이로운 검사 실적을 보면서
좀 테스팅 베드로 삼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응원을 많이 하죠. 한국이 이기면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뉴얼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나는 그래서 오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는데 나 그거 보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모욕감? 나라가 저는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이게 얼마나 엉망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러한 얘기를 듣냐고. 아니, 나는 조롱이라고 봐. 왜냐면은 김여정이 이제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 아니 근데 여동생은 왜 전응한 판단이 이런 욕하는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가 엉망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확진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설에 의하면은 확진한 사람 총살로 뭐 죽였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뭐 오보겠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건강을 걱정해 주냐고. 이게 정상적인 걱정이냐고요. 왜요? 우리 수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옛날에도 다 했고 그런 거는 항상 했었어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김여정이 시끄럽게 짖는 개처럼 그러냐 막 이런 소리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그런 것도 또한 없이 사과 진정성이 있는 위로라면 그런 것부터 했어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 건강 조심하세요. 조롱해요, 조롱. 하여튼 뭐 북한은 뭐 자기 마음대로 떠들거나 말거나 하라고 그러고. 네. 자 오늘 우리 공천이 따끈따끈한 8시 30분에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주목되는 것부터 하나씩 좀 보시죠. 경악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홍준표 컷오프 당했습니다. 김태호. 와우. 김태호도 컷오프 당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현주는 본인이 가고 싶던 영도에서 다른 데로 배치됐습니다. 어디로 갔죠? 남구을입니다. 남구는 영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아주 이상한 교집합이 있어요. 어떤 교집합? 남구을은 전에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였고 중구 영도는 현재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예요. 전현 지역구에 있는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을 다 목을 쳐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감정이 들어간 공천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삼각관계입니까? 삼각관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김무성 밉고 이현주는 예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김무성 대표에 대한 김용호 위원장의 어쨌든 사감이 있어요. 옛날부터 YS 때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대표 할 때도 여러 가지로 김용호 위원장께서 뭐 쓴소리를 좀 많이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보복성? 저는 보복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상황을 아주 잘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아니 그 구체적으로 잘 아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잘했네. 날렸어. 잘했어. 김태호 날렸어. 잘했다는 거. 이현주는 영도가 아니라 그래. 뭐 남구로 이제 빼버렸네. 이런 식이 이게 들어오는 거지. 뭐 10년 전에 김무성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 민주당 공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막 이런 세세한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은 대중들한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죠.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볼까요? 양산에서 아예 없어져 이름이 사라졌죠. 네, 완전히 그냥 컷오프입니다. 컷오프고 지금 3명이 경선인가요? 네. 누구죠? 나동현 전 양산시장, 박인 전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이장권 전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세 분이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방금 전에 페이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뭡니까? 사흘 전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어 나동현 전 양산시장을 추가 공모에 응하도록 설득을 하면 컷오프하지 않고 경선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허허 참 느낌표 이렇게 쓰셨네요. 이거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100명의 사연이 다 있잖아요. 사실 공천도 다 스토리가 있고 배신감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막 3시간만 뒤집히고 이건 이당 저당 마찬가지인데 과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 뭐 나동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게 사람들이 나동현이 누군데 그러니까 별로 전달력이 없을 거란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의 선택지는 이거죠. 무소속이냐 출마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뭐 이게 3일째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했다 이런 건 저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상황은 100번도 더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태호, 홍준표 두 사람은 무소속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컷오프는 무소속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법적으로 출마를 못 하는데 그렇죠. 이제 두 사람 다
사람이 또 사정이 약간 다른 게 예. 김태호 전 지사는 그냥 거창 거기에 무소속 출마하면 돼요. 나는 그렇겠네. 원래 여기 원래 나가려고 했던데.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창녕으로 가야 되나 양산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말이에요. 예. 좀 애매해요. 골 때리게 됐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추측인데 예. 양산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예. 그렇게 뭐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그러면 양산으로 가지 않고 원래 나가려고 했던 거기 창녕이 창녕이 나가는 게 당선 가능성만 따지면 거기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녕으로 높은데 무소속 나올 거면 글로 나가지 왜? 되게 모양새가 양산으로 웃기고 가? 명분이 없잖아요. 뭐 어떤 명분을 갖고 다시 고향으로 갈 거예요? 아, 그 명분은 이제 내가 당에서 팽당했다. 네. 팽당했으니까 그걸 설득할 수 예, 있을까요? 고향 시민 유권자 여러분께서 나를 밀어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수에 다시 총화가 되겠다. 거기 복당해서. 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나가면 되지 되든지 않겠어요? 예. 저 통합당 후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자기가 무소속 나가면은 김두관 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압박일걸요? 아마?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공간 위에다가 이른바 약간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당선이 돼서 김두관 후보는 양산에서 당선이 되고 자기는 그 고향에서 당선이 되고. 예.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양산을 하고 저는 영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홍준표 대표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나동현 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데 네. 두 분이 다 출마하다가 이제 단일화? 한 보름쯤에 자 우리 김두관한테 뺏길 수가 없으니 우리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에 나가서 무소속인데 무소속인데 미래한국당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김두관한테 한 석을 뺏기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당에서도 판단할 거고 공천이 끝나면 공관위원장은 완전히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당은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뭐 한다는데 뭐. 어쨌든 장스트라다무스의 한 7번째 예언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않아요. 양산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별로 맞지 않아요. 근데. 나동현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아니 이제 그럴 군데가 몇 군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같은 경우도 황보승이랑 강성훈이라는 그냥 지역에 있던 친구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경선을 해서 황보승이가 이길 거예요. 그 친구는 거기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니까. 영도, 그럼 곽규택 전 당협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이니 둘이 나가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민주당 후보인 김용훈 씨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거기서 김용호 전 의장 김비호 아니야 탈락됐고 아니요 그 다시 살았어요 경선. 그 아마 근데 김용호 살았어요. 씨가 이길 거야. 그때 김용호 전 국회의장 현재 공관위원장하고 붙어도 몇백 표 차이로 안 졌거든요. 아, 그랬어요? 김용호 씨가 거기서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황보승 곽규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뺏길 수 없다 여론조사 경선하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실현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지나봐야 얼마 안 남았죠. 뭐 그런 길도 있다라고 총선이 이제 불과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요, 오늘 부산 경남 보면 뭐 3선 이상은 그냥 다 돌아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돌아갔다? 집으로 다 컷오프. 박맹우 여기 경선 붙인 데 하나 있네요. 근데 서병수 전 시장을 진갑에 우선 추천 준 것은 좀 의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김영춘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지역구인데 원래 서병수 시장을 원래 북강서을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네. 여러 군데 넣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여연에서 여러 군데 넣어봤는데 돌려보니까 김영춘을 이길 수 있는 건 서병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공관위에서 공천을 주는 것도 사실 가장 최우선 조건은 당선 가능성이잖아요. 당선 가능성과 공관위원장의 감정.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쭉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전략이랄까 트렌드라는 게 보여요. 어떤 거냐면은 내 지역에서 조직력 요만큼 갖고 있다. 그런 거 인정 안 해. 우리는 철저한 바람 선거야. 신인의 바람 선거. 뭐 인지도가 좀 있고 부정적 인지도 더 높은 거는 그러니까 더 인정 안 해. 라는 식의 이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잖아요. 이런 곳은 신인을 공천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험지 같은 경우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정치 신인을
거기에 자 청년 벨트 형식으로 보내버리면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트렌드까지는 아니고 조그만 특징 하나가 보이는 게 그 옛날에 이제 옛날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 많이 넘어갔잖아요. 네. 안철수당. 강세현상. 요새 안철수 대표 그 의사 안철수로 해가지고 인기 올라가고 이제 지지율도 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미당 인사들 중에 손학규계는 완전 찬밥. 근데 안철수계는 뭐 경선을 붙인다든지 공천을 준다든지 이렇게 쭉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진인데 저 사진 보고 전 안철수 전 대표가 의사였구나 라는 사실을 잘 새롭게 다시 상기하게 됐습니다. 정치라는 옷보다는 의사 가운이 훨씬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선 후보 순위가 좀 이재명 지사가 또 발딱 일어났어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좀 코로나 사태를 이른바 좀 공격적으로 관리한 신천지에 대해서 뭐 수색도 하고 심지어 이만희 상남자를 좋아하나 봐. 이거 그리고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관된 게 이재명답다. 그렇죠. 이재명답다, 이재명스럽다라는 자기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 대선 후보 가운데 3위가 됐어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선거법에 의해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3월 1일, 2일 이틀간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뭐 황교안 대표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야, 이게 좀 신천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 있나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남녀 성 비율로 어느 분들이 더 많이 지지를 했는지. 왜냐면은 멋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거기 신천지 가평에 평화 연수원 거기 가지고 막 이런 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질문은 그거였대요.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이재명 지사는 일단 페북에다가 이만희 총회장을 강제 검체 조사를 하겠다. 검체 채취를 강제로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실로 쳐들어갔잖아요. 신천지 거길로. 근데 그걸 미리 보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거면 안 되겠다. 과천으로 자기 발로 나와서 검사를 받고 들어갔죠. 박원순 시장도 이재명 지사만큼 아니지만 좀 올랐어요.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선거 때가 되면은 도지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뉴스에도 못 나오고 얼굴도 못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정치인들은 행정력이 없잖아요. 그냥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황교안 대표처럼 이렇게 통 들고 소독하는 저게 안철수 전 대표가 환자복 의사 가운에 땀에 젖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황교안 대표의 통 들고 소독하는 게 굉장히 좀 초라해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안철수 대표는 의사라는 이게 아이템, 레어템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고, 역시 그다음 두 사람은 행정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요새 제일 불쌍한 사람이 권영진 시장인데, 권영진 시장은 저는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영진이라는 사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이나 권영진 시장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뭐 이걸 볼 게 없는 거고, 근데 서울 경기는 행정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쇼죠. 아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메르스가 좀 창궐을 했을 때, 그때 올랐어. 자, 그때 좀 내가 그 메르스 방역의 총사령관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메르스 감염자는 18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만 지금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떠한 방역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광역단체 중에 제일 작은 데가 인천일 거예요. 8명인가? 그렇던데 인천은 사실은 중국이랑 굉장히 교류가 많은 교류도 많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인데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실속 차리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약간 무리를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고발하고 또 뭐 신천지 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본인이 말이야.
허가해 주나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가기에서. 자, 오늘 역시 참 일본은 믿을. 근데 이게 뭐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그래가지고 일본만 뭐라 하기도 그래요. 호주, 중국이 제일 빨랐지. 저는 중국이 더. 어쨌든 간에 일본도 뭐 50보 100보인데 우리 이렇게 격리하는 거 보면 저 같으면 안 가고 말아요. 정말 더러운 상 갑니다 정말. 가지 말아요 일본. 아니 안 받아주면 되잖아요. 아니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면 그러니까 14일 날 격리되라. 예를 들어서 그 뒤로 나가라. 4박 5일 여행을 가려면 거기서 14일 있다가 4박 5일 여행. 다른 방법이 있죠. 저기 20일로 맞춰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사람 받아주는 데 가서 14일 있다가 일본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일본 가서 14일 격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태평양 타이트 섬이나 이런 데 가서 14일 있다 가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 특히 베트남 같은 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격리돼 있고 빈정이 좀 상합니다. 또 외국에 못 가고 격리되고 이런 상황들 보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뒷북 행정이다, 뒷북 외교부 장관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말 화가 납니다 많이. 네, 화는 나는데 어쨌든 현 정부 말고 전 정부를 지도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진짜 제가 요즘 정치권 오늘 정치권의 핫한 제가요 정말 어제는 되게 화가 났어요. 처음에 앞부분만 읽어보고는 대구 경북 분들 위로하고 그렇죠. 뭐 이렇구나. 거기 나왔죠. 인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뭉쳐야 됩니다. 이 뭉쳐야 됩니다도 내가 생각한 국민이 아니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태극기 애국 세력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을. 지금 때가 그럴 때냐. 제가 만약에 저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좀 코치라 그러나 컨설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쭉 힘들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저를 정치적으로 더 이상 뭐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미래통합당 힘을 확 실어주는 거가 되잖아요. 친박 진영에 대해 그 좀 약간 여러 군소 정당들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도 아유 그래 박근혜도 그래 좀 불쌍하지. 아내도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 가장 오래 복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마음이 충분히 생겨서 오히려 더 큰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막 어저께 그래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가지고. 그래요. 미래통합당에서 일단 오늘 황교안 대표가 또 그랬잖아요. 천금 같은 말씀. 천금 같은 말씀이다. 저도 그건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가만히 부대변인이 이런 논평도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편지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웃긴 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저 편지는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다. 자유공화당, 그다음 친박 신당이 알아서 스스로 들어와라. 당을 안 만드는 합당하면 안 되죠. 알아서 니들 좀 사그라들어라. 나대지 말아라. 그러한 효과로 이용을 해야지. 미래통합당 지도부 자체가 막 나서가지고 막 저거 막 너무 감동적이야. 전 천금 같은 도움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가 상대편 당이라도 쟤네들 계속 박근혜 당이다, 최순실 당이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바타당, 이것 때문에 정말 도로 새누리당 이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유영아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딱 입당을 했잖아요. 했어요? 했어? 누나 찬스. 누나 찬스. 어제 이 편지 들고 이렇게 마치 무슨 엄청 소중한 물건을 들듯이 이렇게 어제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영아 변호사가 검체 채취하듯이.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으로 인해서 제일 혜택을 본 사람은 김영호 위원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시점을 봐보세요. 오늘부터 TK, PK 이제 공천 발표를 할 거다. 그런데 그저께 상황을 보세요. 자유공화당이 우리는 창당을 하겠습니다. 팽팽된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이거를 무효화하고 석방을 위해서 우리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서청원 전 대표도 영입하고. 그렇지. 컷오프 된 의원들이요. 대구 경북 의원들 둥지가 있잖아요. 옮겨갈. 글로 싹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뭉쳐라 해버렸으니까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그렇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장이 자칫 잘못해서 컷오프를 잘못하면 당내 공천 분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텐데 이게 다 사그라들고 맞아요. 단기적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긴 한 거네요. 큰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면은 그것도 차단하고 국민들한테도 그래 또 이제 국민 생각하는구나 또 뭐 불쌍하구나 이걸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좋은 거 하나를 주고 나쁜 거 하나도 준 거죠. 그런데 저는 중도적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중도가 됐어.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야 그럼 뭐 대안이 없잖아. 미래통합당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편지가 나와서 천금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당은 박근혜 당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긴 아닌가 보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층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편지가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죠. 예. 아니 근데 역시 이거는 훌륭한 컨설턴트.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를 한국당 내에서도 계속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천 파동을 잠재우는 데 큰 효과가 있었고 그렇다면 분열이 없어진 상황에서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구도다. 이런 건 어때요? 18대 총선 때 공천 끝나고 나서 18대? 네. 18대면 꽤 그 오래된 공천. 전인데 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네. 만약에 유영아 이런 사람들 공천 안 주고 오다 말리면은 또 편지 한 장 더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는 그럼 유영아 변호사를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써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이제 수임료 아주 대신? 미시적으로 보면은 조원진, 뭐 서청원, 홍문종 이런 사람들 되게 우습게 돼버린 거고. 그렇죠. 유영아는 나야 내가. 내가 복심이야. 뭐 저기들은 다 아니야. 이거가 된 거잖아요. 공화당 해봐 소용없고 유영아가 최고야. 근데 이제 것 같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옥중서신 편지 논란도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뭐 무효하자 그러면 무효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정하고 그 시대에 부조리하고 부정의했던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거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자 문재인도 잘못했으니까 문재인도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 쟁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제가 저는 그렇게 봐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은 이번 잠깐만요. 가운데 앉은 애는 저 장성철입니다.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입니다. 저 골수 자한당 편 아닙니다. 물어보신 분 있어요? 네. 골수 자한당 아니고 골수 미래통합당. 자한당이라고 뭐 화낸다고 자기가 그러고서 자한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미래통합당.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2000년은 조금 다르지만은 2004년부터 이 한국 총선 특히 보수 지정은 다 박근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선거였어요. 그럼요. 2004, 2008, 2012, 2016까지. 공천도 그랬지. 지금 2020년이야말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박근혜라는 사람 없이 딱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딱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나는 여기 있었지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수 지정에 대한 막 지분, 영향력. 있는데 지금 박순희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편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태극기 완전 세대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흔들던 열정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 태극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탄핵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고 그건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언급을 안 한 거 자체가 난 진짜 내가 막 참고 하는 거다인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더 참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박근혜 팔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에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시대를 넘어서야 돼요. 맞아.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특히 보수, 비욘드 박근혜. 여기 또 보수농객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박근혜를 극복해야 보수 우파가 살고 더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자꾸 박근혜 치마폭에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보수 망가져요 계속. 그리고
여당도 계속 저 박근혜 같은 당, 최순실 같은 당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건 그거고. 네. 자, 이 요즘 또 핫한 그 비례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비례민주당. 비례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비례민주당. 사실상 이 미래한국당식의 역할을 하는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좀 캐치가 되고 있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식으로 직영점 만드는 거는 논외예요. 선택지가 아니에요. 직영점은 못 만들죠. 직영점은 이제 못 만들고 안 만드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든다면은 뭔가 이제 통합 프랜차이즈. 뭐 행복한 세상 백화점처럼 이제 중소기업 연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느냐 마느냐 정도인데 직영점 만드는 거 사실 욕을 먹어서 그렇지 쉽죠. 자본도 더 나고 바로 관리도 되고. 근데 명분이 너무 없죠. 근데 이걸 이제 행복한 세상 백화점 만들려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 실질적으로 시간도 너무 없잖아요. 하루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까지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까? 선거하기 등록 3월 27일. 3월 27일까지죠. 그리고 그런 건 등록 있어요. 마지막 날. 뭐 선관위에다가 이름 올려놓은 당은 여러 개 있어요. 몇 개 있어가지고 하나 이제 골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면 되긴 돼요. 창당식 이제 창당식을 하면은 미래한국당이 했던 대로 딱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겠죠. 몇십 명 모여가지고 뭐 종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이 비례 위성 정당 연합이든 직계든 아니면 위성이든 이런 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명분 없는 가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참 나쁜 정치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인영 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이해찬, 이인영, 윤호중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소름 끼치는 공작 정치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옥중 편지가 이 비례당 만드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막아야지. 탄핵 세력들의 준동. 탄핵 세력이 아니지. 적폐 세력들의 준동. 박근혜 아바타 정당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뭉칠 수 있다. 어쨌든 민주당도 근데 어차피 만들 거였어. 어차피 만들어서 실제로 가동에 들어갈까요? 근데 그게 연합비례정당. 그걸 그럼 어디서 누구 추천해받고 배분을 어떻게 하며 그 지금 저기 비례대표도 함부로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선거법으로. 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다면 쉬워요. 당원들 몇 명 모아놓고 이 사람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다. 이 사람들 투표를 통해서 우리 결정한다. 그런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요, 그거를 이제 투표하는 것도 당원 투표도 이게 어려운 게 저는 이제 뭐 직영점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뭐 해가지고 각 당에서 이제 후보 받아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만큼 이쪽이고 저만큼 저쪽이야 라는데 누가 룰을 깨버리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버리면 예를 들어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입당해가지고 1등 되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네요. 어려운 게 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수 얻는 거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례정당은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만들면 바보죠. 왜냐면 일당을 뺏기잖아요. 근데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아니 오늘 언론 보니까 참여하는 쪽으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던데. 그 내부의 경론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약간 참여계 원래 참여계 쪽은 조금 가는 쪽. 원래 이제 민노당 출신들은 조금 되게 부정적이고 그런 식의 이제 내부적인. 이른바 비례민주당이 출범을 해서 직영이든 프랜차이즈든 간에 출범을 하면 가장 크게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정의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의당 몫을 이제 뭐 좀 많이 해주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11석까지 뭐 달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 정의당 이야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뭐 이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례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다. 통합 연합정당으로. 그러면 거기 정의당 몫이 몇 명 있고 또 무슨 녹색당이 제3지대 정당 몫이 또 따로 있고 시민단체 몫이 또 따로 있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한 10석이 됐다고 쳐. 그러면 그거를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 찢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일일이 제명해야 되는 거고. 그죠? 제명해야 의원직을 유지하고 당적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요. 저는 개그맨 할 생각이 없으니까 개그맨 생존권 저한테 보장 자꾸 안 하라고 하셔도 되고요. 개그맨 생존권 저는 계속 평론할 겁니다. 평론 유튜브라서 좀 편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강수철 소장님이 저기 그 개그 본능 때문에 저희가 조회수가 10만회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 올려주시면 네. 저희 편사고 앵커님하고 태곤 실장님이 화끈하게 얘기해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드립니다. 제가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진짜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한 것을 보고 홍준표 컷오프, 김태호 컷오프 이게 저 사람들 되게 억울하게 당했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니면은 야 미래통합당 저 컷오프 하는구나, 물갈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느끼셨어요? 보고서 왜 저렇게 홍준표를 미워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던데요. 둘 다 아니네. 저는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약간 뭐 저는 홍준표 전 대표랑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좀 불쌍하다. 그게 약간 동정이 들던데요, 전.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 동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조직적 반발도 어려운 어렵지, 게 어려워. 무슨 친박 비박 딱 이런 구도도 아니잖아요. 네. 그 김영호 공감위원장의 컬러가 아까 장성철 소장님처럼 아주 깊이 아는 사람들 이건 개인 감정에 대한 거야라고 아는데 딱 그냥 겉으로 볼 때 특정하게 뭐 친박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비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로 안 보이거든요. 공평하게 그렇죠. 다 날리는 걸로 보이거든.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죠. 제가 하여튼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그런가. 하여튼 너무 많이 알면 이제 보통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겠네요. 유권자들의 정서하고는 약간 괴리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전문가가 빠질 수 있는 오류죠.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저 같은 알아도. 사람하고 많이 물어보셔야죠. 자주 불러주세요. 민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헛다리 짚었던 동작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수진 전 판사를 공천을 했어요. 저 민주당이. 저는 이수진 판사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수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여판사끼리. 어렵냐면 그 아까 처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치 신인을 그것도 현역 의원이 있는 그것도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지예요, 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정치를 했고 뭐 현역 의원이거나 좀 더 알려졌으면 괜찮은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지 이분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신인 여기 동작을 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님의 예언은 틀려. 주로 반대로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수진 판사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아니, 듣고 나니까 그 소리 당선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는 맞아요.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원래는 장 소장님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탄희, 최기상, 이수진 판사 3인방입니다. 민주당 영입한 이 중에서 대중적 인지도는 이탄희 전 판사가 제일 높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도 용인에서도 괜찮은 곳. 그리고 거긴 또 표창원 의원 지역구예요. 표창원 의원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죠. 표창원 의원 조직 그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좀 친한 후배가 이탄희 전 판사하고 그 공익 법무부인 공감에 있던 변호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탄희 전 판사는 상당히 수월하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표창원 의원 쪽하고 여기 시의원, 구의원 그대로. 근데 그렇죠. 불출마했으니까.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데요. 맞아. 여기가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 이번에도 또 이제 기존에 이제 갈고 닦던 우리가 그때 한번 고민정 저 대변인 이야기했다가 그 또 항의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지 또 이수진 전 판사의 뭐 지명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이탄희 전 판사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고 그렇죠. 그럼 또 윤태곤 실장님까지 이수진 전 판사가 불리할 거다. 악정고투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 가지고는 그렇다는 근데 거죠. 우리 윤태곤 시장님은 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서 거의 맞아요. 저는 감정적인 평론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 실장님하고 장 소장님 평을 종합하면 이수진 전 판사가 악전 고투 끝에 당선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모르겠고. 우리 저기 여기 출연하셨던 고민정 우리 후보가 간 광진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광진을 재밌죠. 저는요 여기도 고민정 후보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논리예요. 정치 신인이 되게 대권 후보가 이미 1년 전부터 가서 자리를 닫고 있는 그분에 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여기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추미애 세력과 거기 예비 후보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김상진 예비 후보. 김상진 예비 후보도 거기 출마하려고 한 10년 넘게 거기 활동을 했어요. 많이 닦아놨네요. 그랬는데 이번에
고민정 대변인이 김상진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면서 김상진 계열을 완전히 이제 내 사람으로 한 거예요. 흡수했어요. 근데 김상진 계열 사람들은 추미애 쪽 사람들을 완전히 정말 내부에 싫어하는구나. 미래통합당보다 더 싫어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서로 안 봐. 이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지역을 통합을 못했어요. 자기 세력을 통합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40일 남았는데. 선거라는 게 그래요. 이제 고민정 후보가 얼만큼 정치력을 발휘할지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밉더라도 오세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화합적 결합도를 높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 시민 중에서도 감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뭐 네 편 내 편이 무슨 소용이냐. 노회찬 의원 생각이 나네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이랑 그렇죠. 화합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랑 비슷한. 근데 거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도 2번이나 나왔던데 1대1로 나왔고 한 번은 이쪽이 이기고 한 번 이쪽이 이기고. 근데 삐까삐까해요. 둘 다 근데 2번 다 그 오차 범위 내고. 근데 이거 확실한 건 있겠죠. 고민정 전 대변인 이제 고민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지 않습니까? 페르소나가 그렇죠. 뭐예요? 페르소나는 그 아바타예요? 얼굴? 아바타 뭐 아바타 페르소나보다는 아바타가 더 쉽겠다. 그죠? 아바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데 고민정이 인기가 없거나 문 대통령이 인기가 낮은데 고민정이 인기가 높거나 그건 없습니다. 대통령 따라가는 거예요. 흡수율이 아주 높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는 이낙연은 약간 또 이제 독자적인 그 캐릭터라는 게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정감, 뭐 호남 출신이니까 문 대통령과 크게는 같이 가지만은 약간의 이제 혼자 가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디커플링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고민정 후보는 아주 같이 갈 완전 거예요. 커플링인 거죠.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오세훈 전 시장한테 진다라는 것인데 쉽지가 않다. 어쨌든 질 것 같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고민정 대변인은 이 소리 들으면서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펠레의 저주가 있잖아요. 축구의 펠레의 저주. 펠레가 이번 피파 월드컵은 브라질이 우승할 것이다. 그럼 즉시 예선 탈락을 해버려. 약간 너무 전문가는 예측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선거법 이슈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아니 그때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되게 잘하셨더만요. 그거는요. 100% 선거법 위반이에요. 기부행위 금지에 딱 걸려요. 아니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인데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매번 해오던 거였다. 소문 안 날 줄 알았나? 매번 해오던 거였고 그 선이었겠죠. 선이. 그러니까 선이죠. 선이라도 이것은 딱 걸려요. 선거법에 걸린 건데 그분들의 진술이 중요해요. 진술이 저 사람이 돈 주면서 한번 찍어달라고 그랬다. 뭐 이런 거 하면은 큰 문제인데 아니 저분이요 괜찮아요. 그냥 저 명절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그냥 저희 차비하라고 명절세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상 참작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예 10,000원도 주면 안 돼요? 아유 상시 기부 행위 금지예요.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김밥도 주면 안 된다니까. 밥도 사주면 안 돼요. 그 국회의원 하면 정말 돈은 안 들겠다. 좋겠다. 그죠? 안 드는 게 아니라 뒤로 많이 들지. 뒤로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저도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장모님도 명절 때 이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주시거든요.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120만 원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선관위가 3년간인가? 뭐 그렇대. 선관위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120만 원을 120만 원 받아 줘가지고 고발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봐요. 그러면은 당선 돼봐야 무효네. 무효잖아.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관측들은 하더라고요. 요거는 고발했으니까 기소는 무조건 간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거기 다는 사람인지 그건 확인 못 해봤는데 이런 거에서 통념상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죠. 뭐 사실 뇌물로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술이.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은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는 딱 공격하기 좋죠.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지금 서 있는 건가요?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리고 이게 흔들릴 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나왔어. 좀 뒤에 나오면 좋은데 시기의 문제구나. 고발을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선관위가 선관위에서 안 도와주네. 좀 한 이달 말쯤에서 고발했으면 딱 좋은데, 그죠? 선관위에서요, 특히 대선 후보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잘 보고 있죠. 거의 미행하다시피 해요. 아 그래요? 정말요. 그냥 완전히 살아요. 죽치고 살아요. 사무소에 와서 살고 근데 일정 다 체크하고 그래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을까? 선이.
선의로 너무 착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예. 그뭐 마음이 아픕니다. 조국도 선의로 그렇게 하면 그 선관위에서 연락 안 오면 되게 섭섭하다니까요. 그 대선 주자 그 여기인데 연락 안 오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 화한 보낸 거 막 따지고 막 그러다가 예. 어느새부턴가 연락이 안 와. 예. 그러면 내가 대선 주자급에서 멀어졌구나. 선관위에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하다. 네. 네. 자. 하여튼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정리돼가지고 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 청정수 종영 인사 말씀을 드려가면서 목요일 쌍절곤은 계속된다는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혹시 이것까지 같이 없애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절곤은 총선 때까지 쭉 계속되고요. 심지어 총선 방송에 두 분이 나오십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편상욱. 심지어 총선 방송에 나오는 장성철입니다. 같이 나갈 윤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